감가상각비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제도가 개념 대부분 아시죠? 뭔지. 원래 이런 거죠. 제가 회계사 2차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런 게 나왔었어요. 감가상각이라는 제도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첫째, 원가 배분설. 두 번째는 자산평가설. 이게 2차 시험 문제였어요, 회계사.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이나 그 비판 같은 거 쓰라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뭐냐, 개념적으로. 감가상각. 예, 감가상각은 회계에서 감가상각이라는 제도는 자산을 취득하면 이제 여기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이 자산을 사용을 하죠. 몇 년 또는 몇십 년 사용을 해요. 사용이 끝나고 나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가치가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철거비가 더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잔존가액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취득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차액 부분은 사용 기간 동안에 가치 감소가 된 거죠. 그 가치 감소가 된 것을 비용으로 배분하자. 그게 이제 회계 감가상각 개념이죠. 그래서 이 취득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부분, 이게 가치 감소분입니다. 가치 감소분을 이 사용 기간 동안에 적절히 비용으로 배분하자. 어떻게 배분합니까? 회계에서는 가장 이제 싫어하는 것이 경영자의 자의적인 회계 처리예요. 경영자 자기 원하는 대로 회계 처리하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방법을 정해서 방법에 따라 계속적으로 적용하면 자의적 회계 처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가치 감소분을 사용 기간 동안에 체계적 합리적으로 배분해라. 배분해서 비용을 잡자. 이 제도가 회계 감가상각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말의 자산을 평가해서 이 가치 기말 시가 얼마냐, 원가 얼마고 가치 감소된 것을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가치가 올라가면 오히려 환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거는 개념적 맞지 않는 거고, 세법의 개념은 이건 아니죠. 이겁니다. 원가 배분설. 그러니까 원가를 가치 감소된 것을 체계적 합리적 배분하자. 이게 감가상각 제도의 개념이에요. 그럼 회계에서는 취득가는 얼마 나오죠. 근데 사용 기간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이 건물 얼마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회계에서는 경험에 따라서 또는 어떤 다른 자료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계는 이 사용 기간 내용수라고 부르죠. 이걸 추정을 합니다. 추정. 그리고 사용 기간이 끝나면 얼마 남을지 알 수 없죠. 이것도 뭐죠? 추정이죠, 당연히. 추정. 상각 방법은 어떻게 체계적, 합리적 배분할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흐름 따라 똑같이 하는 거. 뭐죠? 정액법. 또는 일정한 율을 정해서 취득가에서 상각한 걸 빼고 나머지 금액에 일정한 율을 곱하자. 일정한 율을 뭐죠? 정률법이죠. 정률법. 또는 광산에서 많이 쓰는 방법. 매장량에 따라서 채굴하면 비율에 따라서 상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뭐죠? 생산량 비례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는 어떤 거든지 체계적 합리적이면 인정한다. 근데 요즘 이제 회계 개념에서는 자산 사용하면 수익이 생겨요. 수익 생기는 형태에 따라서 맞춰서 하자. 기본적인 이제 IFRS하고 일반 기준의 개념이죠. 그래서 수익이 매년 비슷하면 정액법이 맞는 거고, 수익이 초기에 높고 점점 떨어지면 정률법이 맞고. 그래서 이제 회계 쪽에서는 수익 발생 형태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자, 세법. 세법의 감가상각 제도는 회계에서 받아온 거예요. 세법이 창의적 만든 게 아니고 회계 쓰는 개념을 받아서
세법에 맞춰서 이제 고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비슷합니다. 자, 빨간 걸 해볼게요. 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이 거의 회계랑 비슷합니다.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때까지 소요된 모든 지출들, 원가죠. 그런데 몇 년 쓸지 알 수가 없죠. 세법에서는 추정하지 마. 추정을 되게 싫어요, 세법은. 추정하면 납세자, 국세청 간에 마찰이 생겨요. 누가 추정이 맞냐?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지 마. 법에 정해놓게. 그래서 내용수를 법에 정해놨어요. 법정화. 어떻게 정해놨냐?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는 이제 텍스넷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텍스넷 와서, 텍스넷. 이게 텍스넷인데, 여기서 로그인. 들어오면, 법령 규정이라고 나오죠. 법령 규정. 여기서 법인세법이죠.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 자, 3단 보기로 누를게요. 이게 이제 세법이에요. 이쪽에 뭐가 있나요? 법인세법이죠? 법인세법 위에 보시면 2023년 12월 30일 개정 법률 재배토.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 국회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킵니다. 일단 법안을 만들 때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요. 첫 번째는 기재부에서 이 국세 쪽은 기재부가 법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요. 정부 쪽에서는 만들어서 법제처 심의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국회 제출하면 이제 통과되면 이제 공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의원들이 만들어요. 의원들 몇 명이 동의를 얻어서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합니다.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공포가 되는 거예요. 통과시킨 법안들을 항상 정부로 이송을 해서 정부가 거부를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 안 하면 이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국민 의결을 통해서. 이게 법이죠. 근데 법에서 감가상각제도는 법인세법 23조? 23조죠? 이 감가상각,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죠. 23조죠? 그리고 보시면 쭉 나오는데, 뭐라 되어 있나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결산을 하실 때, 토지 빼고 건물이나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죠? 뭐죠?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 대상자산은 대통령이 정하세요. 국회의원들이 너무 다 복잡하니까 대통령이 정해라. 위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정한 거죠, 이렇게. 감가상 자산은 이거다. 첫째, 유형자산. 두 번째, 무형자산. 정했죠? 이게 법이고 이게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어디서 만드냐? 시행령은 기재부가 만들어요. 법인세법, 국세 쪽은. 기재부가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법조치 심의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기재부 외에 딴 부처와 연관된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있으면 그 부처 차관끼리 회의를 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 없냐. 그래서 이의제기하면 고치고 보완합니다. 한 다음에 국회에 올려서 통과시키면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행령에서 다시 또 위임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다 못 정하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복잡하니까 좀 생각이 필요하다. 지금 바빠서 못하니까 장관이 정하세요, 장관이. 장관에게 위임을 합니다. 장관이 위임받아서 정하는 게 법에서의 시행규칙입니다. 기획재정부 령이에요. 대통령 령이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세법 법령이에요. 우리가 재판이 걸리면, 이제 납세와 국세 마찰이 생기면 판사님들은 법령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해요. 이 법령이죠? 가장 중요한 게 법령이에요. 자, 그래서 법이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조세 법률주의. 법에서 정해야 돼. 못 정하면 위임할 수 있어요? 여기 정하죠, 시행령에. 못 정하면 위임할 수 있어. 시행규칙에. 법령. 그래서 오늘 별 감가상각 세무상 제도는 요 제도입니다. 요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또 별도 특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관련 통칙. 눌러볼까, 한번? 통칙. 눌렀어요. 이렇게 뜨죠?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한번 눌렀죠? 23-0-1. 이게 뭐냐? 통칙은 우리가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질의서를 많이 보내요. 이러한 사항은
A가 맞나요? B가 맞나요? 물어보죠. 국세청이 답변해 줍니다. 그게 예규예요. 예규 중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업무에 꼭 참고해야 될 것들. 그것을 국세청이 추려가지고 이거 중요하다 뽑아서 정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기재부에 승인 올려요. 기재부가 아 중요하구나. 이 기본 통칙을 정할 거야. 승인해 줄게. 승인하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세청이 만들어서 기재부 승인을 얻은 어떤 사례들. 뭐라 불러요? 기본 통칙. 기본 통칙. 번호가 있죠? 23. 이 23 앞에 있는 번호가 법 23조라는 의미예요. 이 통칙은 법 23조와 관련된 통칙이다. 가운데 0이죠? 가운데가 시행령 번호예요. 0은 시행령은 관련이 없다. 뒤에 있는 땡땡땡 1은 일련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칙은 법 23조와 관련된 통칙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누르면 여기 밑에 쭉 내려서 눌러볼게요. 한번. 여기 눌렀죠? 누르면 23에 24 다시 땡땡땡 1이죠. 이 통칙, 리스 관련 회계처리 통칙은 23조 법 관련이고 시행령 24조 관련이다. 여기 있죠, 시행령. 그리고 끝에는 일련 번호고. 일련 번호는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칙을 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통칙에 보니까 국세청 직원 조사관 얘기와 다른 게 있다. 이거를 제시하면 국세청 조사관은 내 생각과 다른 통칙이 있구나 라고 보고 확인하고 자기 생각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통칙을.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옆에 보죠? 집행기준. 이거는 국세청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냐? 세법이 워낙 복잡해요. 얘기도 많고 판례도 많고 복잡하니까 국세청 직원들이 업무 집행할 때 세법을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어떤 업무 집행할 때는 이런 사항들은 중요하니까 꼭 숙지해서 해라라고 국세청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집행기준. 여기는 법을 요약하고 예규고 중요한 것도 넣고 해서 만든 거예요. 집행기준. 이거는 기재부 승인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승인 안 받기 때문에 국세청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세청 직원들은 되게 중요하게 보죠.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련 예판입니다. 관련 예판. 이건 예규 판례라는 의미예요. 예규 판례. 예규와 판례. 앞으로 오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이쪽에 오셔도 되고 여기 거기 좋겠네요. 예규 판례. 자,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뜰 거예요. 이 판례가 왜 안 뜨냐? 예, 이걸 보셔도 되고요. 우리 국세청 사이트에 가도 돼요. 예, 국세청 사이트입니다.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눌러볼게요. 여기 뜨죠? 여기서 법인세법 눌렀죠. 누르면 이렇게 여기 뜨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뜹니다. 뜨고 여기서는 이제 예규 판례가 따로 나와요. 예규 판례. 밑에 보면 해석이 이제 예규 판례 쪽인데 눌러볼게요. 최신 눌러볼게요. 여기 이제 예규 판례 이제 여기 이제 사전 뭐 돼 있죠? 예규 판례 예규입니다. 예규인데 국세청이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해준 거예요. 질의가 밑에 있죠? 질의가 있으면 사실관계 질의가 쭉 회사가 써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이런데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국세청이 답변을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엄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국세청이 질의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뭡니까? 민원이죠? 민원은 2주 내 처리가 돼야 돼. 근데 국세청 업무가 바쁘면 2주 넘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규 판례. 예규가 있고, 자, 잠깐 텍스트에 다시 갈게요. 가서 3단 보기. 아무거나 눌러서 해볼게요, 한번. 예규 판례. 지금 이게, 이제 떴네요. 떴는데, 예규 판례라고 돼 있죠? 예규 판례.
예규는 이제 국세청 질의하에 대한 응답이고, 판례는 이제 우리가 국세청이 과세를 하면, 과세를 합니다. 하면은, 자, 국세청이 과세를 했어요, 납세자한테. 여기 납세자가 있고. 국세청이 있어요. 그럼 세무서나 지방청 등이 조사해서 세금을 과세합니다. 과세. 일단 과세하기 전에 예고를 해요. 이렇게 과세할 겁니다라는, 보통 과세하기 전에 과세 예고 통지 같은 걸 보내줘요. 통지. 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게 되면, 세무조사 끝나면 조사 결과가 이겁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서면 통지하게 돼 있어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요거나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게 오면 회사는 아직 과세하기 전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과세하려고 하는 거. 라고 여기다 다시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제도가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입니다. 뭐라 불러요? 과세 전 적부심사. 줄여서 과적. 과세 전 적부심사. 우리가 구속되는 사람이 구속하기 전에 적부심사하는 경우 있죠? 똑같은 거예요. 과세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과세 전 적부심사. 이걸 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이 신청한 것을 적부한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적법하면은 이제 받아주고 과세를 안 하는 거죠. 적과자는 과세를 합니다. 근데 신청을 하면 국세청 자체 조사팀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팀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과세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요.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민간위원도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세청이 깨지면 국세청 직원들이 망신이야. 자체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과세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완전 부실과세 하려다가 이제 부실과세 안 되게 된 거라서 상당히 창피한 일입니다. 일단 여기서 했더니 과적에서는 이유 없다, 과세가 맞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불채택 결정한 거죠. 채택 못하겠다. 그럼 그 다음 우리는 해당 기관서 과세를 할 거예요. 과세라는 것이 납세고지서 나오는 게 과세예요. 납부통지서고입니다. 세금 내세요. 그럼 납세자는 이걸 가지고 불복을 하는 거야. 세금 내고 불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 안 내고 불복하면 세무서는 압류를 해요. 독촉장 보내고 안 내면 압류합니다. 세금 내시고 불복을 할 수 있어요. 불복은 세 가지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첫째, 보통 과세는 국세청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하급기관에서 보통 과세를 합니다. 이걸 줄일게요. 이거를 국세청 산하기관 중에서 세무서 또는 지방청으로 할게요. 지방청.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이 과세하는 기관에다가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과세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1번 할게요. 통지하면 1번이죠. 우리는 과적을 하고 채택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과세할 것이고, 과세하면 다시 그 기관에다가 다시 한번 이거 잘못됐잖냐 과세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근데 이의신청은 이것은 임의적 제도예요. 강제 제도는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안 되면, 안 받아주면 다 상급기관에 가는 거예요. 어디죠? 국세청. 국세청에다가 너희 하급기관이 과세를 잘못했다, 구제해달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죠. 그리고 또는 국세청에 안 하고 조세 심판회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여기다 또 한 가지 길은 감사원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요게 이제 5번이죠? 다 5번입니다. 5번. 요거는 심사 청구고 요거는 심판 청구예요. 요것은 감사원 심사 청구고. 그리고 안 되면, 안 받아주면 그 다음 법원에 가는 거예요. 법원에. 소송 거는 거죠? 법원에 행정소송.
근데 심판 청구와 심사 청구와 감사 심사 청구는 한 가지 선택 절차지 세 개 다 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제일 좋나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많이 합니다. 심판 청구. 왜? 심판 청구가 비교적 딴 국세청이나 감사원보다 비교적 약간 더 공정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심판원에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고 안 되면 소송.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책에 보시면 어떤 것은 국심, 조심 뭐 나오고 있어요. 그건 심판 청구 결과가 책에 있는 거예요. 보통 조심이라 불러 조심. 조심 심판원의 결정 내용들. 책에 보면 조심 있어요. 근데 조심 전에가 국심이었어 원래. 국세 심판원이었다가 지방세가 들어오면서 같이 지방세를 같이 다루면서 조세 심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국심, 어떤 건 조심. 그리고 심사라고 된 것도 있어 책에. 그건 국세청은 심사 청구의 결과를 수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것은 감사원 심사. 그럼 감사원 심사 청구를 넣은 거죠. 그리고 법원에 소소한 것은 뭐 서울행정법원 번호 몇 번, 몇 년도에 나옵니다. 그건 다 법원 판결 내용이에요. 판결.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를 보실 때 거기 있는 예규 번호라든지 또는 심판 청구, 심사 청구나 과정 내용이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 보시면 이런 내용 아셔야 돼요. 여기서 결론이 난 거구나 이렇게. 내용 아셨죠? 그럼 이제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요거 하다 말았죠.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이제 법들을 보시면, 법인세법 보시면, 법인세법 23조. 23조가 감가상각제도인데, 그죠? 23조. 여기서 시행규칙, 별표. 별표 볼까요? 별표. 시행령 별표 한번 눌러볼게요. 시행규칙 별표 여기 있을 거예요. 보시면 내용연수가 나오죠. 일단 별표 2 나오죠. 별표 3, 별표 5, 별표 6. 자, 별표 5 눌러볼게요. 별표 5. 여기 별표 5. 이거죠. 여기 내용수표예요. 별표 5입니다. 어떤 자산이냐? 이거는 건축물 등 기준 내용수 및 내용수 범위라고 되어 있고, 대상 자산은 1, 2, 3, 4,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운반구. 혹시 회사 차 있습니까? 화물차 같은 거? 승용차 같은 거. 단, 운수업체나 임대업을 하는 거나, 그건 제외입니다. 그리고 공구, 기구, 금형과 비품. 금형이 작년에 여기 없었어요. 금형이 올해 새로 들어갔어. 금형은 작년까지는 별표 6을 썼어요. 올해부터는 별표 5예요. 금형, 여기, 금형. 여기 위에 보시면, 개정돼 있죠, 개정. 개정이라고 써 있고, 개정 밑, 이제 이건 11월 달 개정됐는데, 그건 아래쪽 개정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자산은 몇 년 써요? 기준은 5년이다. 근데 원하면 4년도 가능하다. 5년도 가능하고, 6년도 가능하고, 요 안에서 선택해 써라. 라는 의미예요. 그게 뭐죠? 내용수 범위죠? 근데 만약 회사가 선택해 신고 안 했다. 기준을 하는 거야. 몇 년이요? 5년. 두 번째, 2번 자산이죠? 선박과 항공기. 다만 업이나 운수업이나 임대업에 속하는 자산은 그건 업종의 자산이나 제외됩니다. 그거 빼고 몇 년이죠? 12년. 원하면 9년부터 15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건물이나 구축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건물과 구축물은 구조에 따라 달라. 어떤 구조의 건물과 구축물인가요?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 모르타르조. 목골 모르타르조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하얀 그 석회 같은 거 바르는 거죠. 그런 게 해당되는 거고, 기타조 모든 건물과 구축물, 부속설 포함해서 몇 년이죠? 20년. 단 15에서 25년까지 원하면 선택 가능하다. 선택 안 하시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 언제 하냐? 이런 자산 취득하면 취득한 연도 법인세 신고하는 기간까지 신고해야 돼. 신고서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자산이 가장 길죠. 뭐죠?
건물의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조, 석조, 돌로 된 건물, 연화석조, 철골조 건물들, 구축물들 40년입니다. 선택 범위는 30에서 50년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자, 비고난 보시면 이 표를 적용할 때 뭐 쭉 설명 나오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쭉 또 나와. 부속적인 설명이.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런 표가 있다. 별표 몇이에요? 5. 그러면 기계장치 같은 것은 이거 아니에요? 그럼 별표 6이야. 별표 6. 별표 6을 눌러볼게요. 별표 6. 자, 뭐라 되어 있죠? 무슨 자산? 업종별 자산. 업종별 그 사업에 쓰는 특이한 자산들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 비품 같은 건 아닙니다. 이것은 업종에 따라 달라요. 업종. 어떤 업종이에요? 제조업이세요? 제조업종, 요 업종. 가죽, 신발, 뭐 제조 등 있죠. 다만 요건 또 따로 별도고. 그래서 제조업도 여러 가지 제조업이 있죠. 나눠져 있어요. 제조업이. 그러니까 어떤 업종인지 확인하시고 그 업종의 내용수를 기준을 보시고 범위를 보세요. 범위 내 선택 가능. 선택 안 하면 뭘 써요? 기준연수. 업종마다 다 달라. 다 다르죠? 이게 별표 6입니다.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내용수, 기준 내용수와 범위.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별표 3을 쓰는 거예요. 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있죠? 자, 영업권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 회계에서는 K-IFRS 보통 영업권 같은 자산은 내용수가 비한적인 자산을 봐서 상각을 안 해요. 안 하고 손상검사만 해요. 세법은 손상검사 뭔 소리야? 상각해야지. 5년. 그리고 디자인권 5년, 실용시장권 5년, 상표권 5년, 특허권 7년, 어권 등등 나오죠? 이것은 10년이고 광업권은 20년인데 이거 안 쓰고 생산비례법 써도 됩니다. 쭉 나오죠. 댐산업권 제일 길어 50년. 이게 무형자산은 이거 쓰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별표 2. 별표 2는 뭐냐? 그러니까 내용수표가 총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별표 2. 이렇게 떠요. 뭐죠? 시험 연경 자산의 내용수표입니다. 자, 이건 뭐냐? 이거는 시험 연구하는 자산들 연구개발하는구나. 우대 줄게. 짧게 할 테니까 상각 빨리 해서 세금 적게 내라. 그 뜻이에요. 상각을 많이 해버리면 세금 적게 내죠? 그럼 나중에 상각 못하죠. 나중에 더 내야 됩니다. 그러나 세금 일단 덜 내고 나중에 더 내는 게 이자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은 별표 2는 시험 연경 자산에 대해서 내용수를 단축해서 쓰도록 도와주려는 거야, 지금. 절세하게 도와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이거 쓰기 싫다. 그럼 별표 5나 6을 써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적용 조건이 있어요. 비고. 나오죠? 이런 자산에 대해서 취득했을 때, 투자했을 때, 조특보 24조, 이게 통합투자세 공제입니다. 이걸 적용받으면 이거 못 쓴다. 왜? 혜택 받지 않냐, 벌써 세 공제로. 이중 혜택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가능하고, 통합투자세 공제를 받은 자산은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거 안 쓰고 별표 5나 6을 써도 되는 거죠? 그게 원칙이고, 이건 특례니까. 특례 안 하겠다면 원칙대로 하는 거야. 자, 정리하면, 내용수는, 세법은 어떻게 되죠? 법에 정해져 있다. 법정화. 표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거죠? 별표 2.